우리가 전쟁, 전투하면 물리적인 불만 다루잖아요. 탄약, 화포, 총, 대포. 그게 전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땅, 마지노선, 물, 유보트. 그리고 불 해서 뭐 총, 뭐 화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찐불은 뭐냐?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였을 것이다. 독일 국민들의 타오르는 분노, 사그라들은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속의 열정, 결국 그것이 만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 원인 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독일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 경제 공황, 독일의 산업 발전,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기적 이익, 뭐 이런 시대적 변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없어. 결국 전쟁도 평화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라는 것을 크게 본다면 내부 정치적인 문제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이용했느냐, 그 사람의 얘기, 사람의 내면의 얘기, 그리고 이 개개인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집단 국민이 아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나 큰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졌잖아요. 심신이 피폐해졌고 나라가 전쟁을 더 이상 할 만한 꼬라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을 원하고 찬성을 했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프랑스 국민들. 그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 당시에 양측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 울화,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독일 국민들을 좀 보죠. 2차 세계대전은 독일에 의해서 시작된 게 맞죠.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국가 간의 타협, 협상, 조약, 이것이 독일의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독일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했고 독일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단념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독일은 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했을까? 누구에게, 어째서, 왜, 무슨 보복을 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뭐 특정 수뇌부의 결단이었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히틀러의 선동에 많은 독일 국민들이 찬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에 독일 국민 여론 의식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 국민이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독일은 유럽 전역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물자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아버지, 형이 그곳에서 죽었고. 근데 당시 정부, 군부는 독일 국민들한테 전쟁에서 졌다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다. 유토피아가 도래한다. 참아라.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투에서 지고 있다. 전쟁에서 지고 있다. 한마디도 안 했대요.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기고 있다고 선전을 해서 속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토의 국민들은 그 당시 어땠냐면 전쟁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강시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1916년 겨울을 독일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시죠? 순무겨울. 순무가 뭐냐면 동물 사료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답니다. 이 시기에 단적으로 영양 부족으로 죽은 독일 국민이 47만 4천 명이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 작전에서 사실은 독일이 이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주로 독일의 국경선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특히 독일은 서부전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승세를 잡고 있었죠.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유럽의 연합군 측이 승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부전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기고 있고 또 그 전쟁은 독일 밖에서 벌어지고 있고 군부, 정부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졌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뭐? 우리가 져? 왜 져? 전투 작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는데 왜 져?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작전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을 우리가 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은 왜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 혼란의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는 거죠. 그리고 혼란의 카오스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통상 인간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배신감. 정부에서는 정말 항복하기 직전까지 독일이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토피아가 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배신감. 자,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어떻게 항복했습니까? 1918년 3월이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공세 종말점, 작전 종말점이 오죠.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알, 식량, 장비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안 와요.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정년기의 남성이 바닥이 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1차 세계대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 이 상태에서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미군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군이 오니까 이제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우리 안 되는구나. 1918년 9월, 10월, 11월에 연달아서 독일하고 같은 편에 있던 불가리아, 오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얘들이 휴전협정에 서명을 하죠. 미국 들어왔으면 게임 끝난 거야. 안 돼, 이거 사람 불러도 안 돼, 이러고. 이따만 해도 독일은 휴전에 응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독일에서 이제 폭동이 발발하죠. 이 폭동이 전쟁 때문에 발발했느냐, 독일이 약속한 유토피아가 안 오니까 폭동을 일으켰느냐, 그게 아니고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이 내부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왜?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의 그 치안이 느슨한 틈을 타서 얘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그리고 1918년 11월 9일에 독일 황제 윌리엄 2세가 퇴위를 하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리고 독일 공화국이 선포가 돼요. 임시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국민의 뜻을 묻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수단도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단을 만들어갖고 이 임시정부가 일사천리로 그냥 연합국 대표단이 하자는 대로 휴전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국민들의 희생은, 그들의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독일 민족의 번영,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못 먹고 못 살잖아요. 전장에서 사람은 다 죽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그 폭동이 임시정부가 들어와도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밖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은 없지만 국내에서 그 폭동에 참가할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주변국은 전쟁 마무리 짓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적인 원인을 보는 거예요. 독일이다. 우리가 전쟁으로 이렇게 힘든 건 독일 때문이다. 독일이 다시는 주변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자. 싹을 뽑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죠. 유럽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카이저.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독일이라면 아주 치를 떠는 거예요. 물론 독일도 할 말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독일이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의 가장 풍요롭고 유서 깊은 영토, 독일의 역사 중심에 있는 곳, 슐레스비지, 알자스 로렌 이런 데를 이제 뺏어갖고 덴마크에 주고 프랑스에 주는 거죠. 꼼짝 못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독일 제국 성립 과정에서 획득했던 땅 있죠. 독일이 슐레젠 일대. 독일이 그거 얻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를 딱 뺏어갖고 폴란드에 야 눈에 가져가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독일 국민이 분노가 치솟습니다. 아까 그 혼란의 카오스에서 배신감, 이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땅 뺏었다고 분노가 치솟아요? 우리 순산 밀톡이 짚는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 땅이 다른 나라에 갔다고 분노가 그렇게까지 치솟아요? 화는 나겠죠. 댓글은 좀 달 수 있겠지. 그러나 막 폭동을 일으키고 뭐 난리를 칠 정도로 화가 나진 않는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땅만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독일계 주민들, 그들도 같이 넘어갔다고요. 그들이 탄압을 받잖아요. 그들이 탄압을 받는다고 그냥 막 화가 나요? 거기 친척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직계도 있을 수 있고, 사촌, 이웃 사촌, 그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죽겠어, 나 막 때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지. 그걸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이 넘는 독일인, 독일계 그 주민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는 이것저것 따지면 1000만이 넘는 독일인들이 간접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에 진 줄 몰랐는데 전쟁에 졌고, 전쟁에 진 것도 억울한데 땅 빼앗기고, 땅을 빼앗긴 것도 열받는데 거기에 있는 나의 민족이 억압받는다. 그러면 돌죠.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전쟁 이후 재건? 패전국 국민으로서의 반성? 아니죠. 지금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데,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배상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허리 자체를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에요. 독일 국민 전체가 기아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상태에서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혼돈의 카오스, 배신감, 분노, 죽음. 남은 카드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분노로 국민들이 가득 차 있을 때, 너나 없이 죽어갈 때 누가 나타나요? 골 때리는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면 그 히틀러 혼자냐? 아니에요. 히틀러가 많았어요. 정치 사냥꾼, 양아치들 이런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일 내부에서 수많은 히틀러가 대중을 선동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그 중에 1인이었어요. 특히 대중의 마음속 불에 더러운 싹으로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양아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단연 최선이 히틀러였다. 턱식 리더, 독성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반성하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 얘기를 안 하고 전쟁을 더 했어야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공격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에서 더욱 강력하게 공격을 했어야 한다. 슐리펜 계획이 초안대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된다. 서부전선의 모든 병력을 집중했어야 한다. 이 얘기를 그 턱식 리더, 독성 리더들이 얘기를 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 슐리펜 계획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완성된 계획도 아니에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냥 손으로 쓴 거예요. 뭐 그림 있고 그런 거는 나중에 그린 거지 그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슐리펜 계획에 쓸 수 있을 만한 부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슐리펜 계획대로 한 번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이걸 나중에 전쟁사 연구자 제라드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완성된 형태로 공격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보냈어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 무반성, 전쟁을 더 했어야 된다.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된다. 서부전선의 모든 부대를 보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여론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 예비역 장군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와서 독일 장군들이 사회로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예비역 장군들이 당시에 젊은 사회 선동가들한테 가가지고 자문, 고문 등의 직함을 받고 달라붙어가지고 그 논의에 같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그리고 연명을 해요. 1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군대의 인물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논객이니 뭐 문필가니 이런 이름을 걸고 책을 쓰고 대중선동을 해요. 신문, 잡지, 책. 당시에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대중의 그 쌈짓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전쟁 분위기를 부추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힌덴부르크 장군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원흉 중에 한 명이고 독일은 그리고 혹자들은 불세출의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독일 패전의 전범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 저질렀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키우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 가까이에 불 잘 켜지는 라이터를 이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히틀러랑 같이 나란히 앉아갖고 하는 꼴 좀 보세요. 이게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러니까 히틀러가 선동하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독일 국민이여 다시 일어나라. 이러니까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불, 이 우라통이 어디로 전이 되느냐 하면 새로운 전쟁에 대한 신념, 찬성,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하나된 목소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된 목소리의 부름을 따라서 전쟁을 주장하고 독일 민족의 순수성, 번영을 위해서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 확장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유태인을 말살해야 된다. 이 얘기를 퍼뜨린 그 사람 누굽니까? 히틀러죠. 히틀러가 창안한 것은 아니죠.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어 왔죠. 하지만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거를 똑같이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적국을 선택을 하죠. 1차 대전하고 다른 것은 구체적인 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을 선동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1차 대전하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보자. 이 정신병적인 망상에 국민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당시 국내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그럴 수 있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집단 망상에 빠질 수 있나? 근데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지식인이 침묵하고 다수 국민이 입을 다물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이 시기 독일 내부를 묘사한 아주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전간기라는 것은 이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전간기라고 하죠. 전간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독일 국민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 국민도 피해자잖아요. 프랑스 국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이럴진데 프랑스는 뭐 무슨 부처님 이라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랑스와 그 주변국 유럽국은 독일을 어떻게 대했는지, 프랑스 사람들은 어땠을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복수를 꿈꾸죠. 근데 같은 상대한테 계속 당하면 그 당한 피해가 너무나 크고 끔찍하면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잊고자 하는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그걸 방어 기제라고도 하죠. 트라우마라고도 하고요. 이 트라우마는 개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국민이라는 거대한 집단에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전쟁 끝나고 한 게 뭐냐면 바로 마지노선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이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물리적인 실체는 프랑스 국민들의 집단 피해의식이라는 그 방어 기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을 공격해서 얘네 끝장내자 이게 아니라 얘네가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방어 요새를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슬프고 처절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 집에 아버지가 없어. 형이 이제 없어.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복수심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겁이 나겠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프랑스 상황을 연구한 사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들은 정말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해요. 뭐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특히 당시에 프랑스가 국민을 상대로 한 흥미로운 여론조사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이때 시작이 됐나 봐요. 프랑스 국민들이 겁에 질려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신이 겁이 난다면 무엇이 겁이 납니까? 하고 이렇게 고르게 했겠죠. 누구냐면 프랑스 지도자, 정치인들. 지도자 정치인들이 겁이 났다고 했대요. 독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질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났던 거죠. 통계가 있잖아요. 1914년에 나이 20살에서 32살 사이의 프랑스 젊은이들의 반이 전사했대요. 그리고 140만 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유럽 전쟁에서 죽었대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국민을 위로하고 가정이 파탄된 것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했냐면 프랑스가 전쟁 끝나자마자 좌우익으로 갈라져갖고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겁에 질린 거예요. 좌우로 나눠서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야, 저거 저러다가 또 1차 세계대전 때랑 똑같이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프랑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좌우의 대립 때문에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전후에 영국에게 국제정치의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질질질 영국에 끌려갑니다. 정치적인 주도권도 빼앗기고 또 곧 이어서 이제 히틀러 협박, 공갈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프랑스 달라디에 총리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명하라면 서명하고 그 협정서 보여드렸잖아요. 서명도 저 구석에다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롭다고요. 독일인들은 그 혼돈의 카오스, 배신감, 그 분노 이게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프랑스 국민들은 전후의 그 어떤 상실감, 겁나는 것 이것을 누군가 치유하고 보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정치인들끼리 싸우니까 정의를 향해서 불타오르지도 못하고 화가 나긴 나는데 적을 향한 적개심도 안 나고 그냥 그 분노가 프랑스 국민들 마음속에서 사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전쟁만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에 다 같이 집단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한 프랑스 국민들을 보면서 독일은 결국 뭘 해요? 마음대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마지노선을 보면서 공격할 준비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안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안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평화로 나갈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죠. 그것이 대단하게 멋진 비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할 때 열심히 하고 내일 할 일 준비하면 되는 것처럼 그 단순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알고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러한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미 양심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올바른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이 결국 평화로 가는 것이죠. 뭔가 막 우리 민족이 막 대단히 번영할 수 있다, 전쟁을 하자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상식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고 전쟁을 막는 길이죠. 그 생각을 강하게 한 사람이 체인벌린이었다라는 아니죠. 체인벌린 막 이거 흔들잖아요. 막 이거 여러분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됐죠. 오늘은 제목이 왜 메셔 슈미트인가요? 야, 이게 메셔 슈미트가 왜 메셔 슈미트인지 하고 들어가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하늘에 독일 공군에 이 전투기가 있었어요. 대박이죠. 항공뿐만이 아니라 엔진, 수송, 스포츠 종합기업으로 확장이 되죠. 바이에르시에 모토원 베르큰. 이게 BMW의 전신이라고요. 따지고 들어가면. 왜 BMW 109라고 안 불렀을까요? 뽀대 나는데 궁금하잖아요. 메셔 슈미트가 메셔 슈미트 했네가 정답입니다. 메셔 슈미트 바이에르시에 플로크 쥐크 베르케 아인 훈더 나인.